사용한 수건들을 세심하게 정돈하는 건 호텔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욕실 바닥이나 욕조 같은 데 버리죠. 그럼 직원이 수건을 갈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그걸 모두 곱게 접어 보관한다면 직원이 아직 깨끗한 건 줄 오해하고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적은 예산으로 여행 중이고 호텔에서 바로 요리할 수 있게 가전용 기기를 몇 개 갖고 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고 전기포트에 계란을 좀 삶고 싶다면 하지 마세요. 우선 여러분은 콘센트의 용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게 심지어 호텔의 화재 경보기를 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걸 먹으세요. 물론 라면물은 끓일 수 있지만 갓 구워 바삭한 토스트가 먹고 싶다면 절대로 다리미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람들은 심지어 얼음 피자를 헤어드라이기로 데우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다른 호텔과 진짜 식당을 알아봐야죠. 항상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호텔을 선택하세요. 보통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며 게다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거예요. 호텔 조식 뷔페에 들러 커피, 치즈, 햄, 토스트, 과일을 먹는 게 나아요. 본전을 뽑았다면 점심 먹기엔 배가 부를 거예요. 가끔 호텔 방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때가 있어요. 혼자 여행하는데 침대가 2개라면 둘 다 쓰지 마세요. 그건 호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일을 더 만드는 거예요. 비록 룸 서비스에 청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퇴실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리를 하는 게 예의죠. 방에 떨어진 종이를 줍고 바닥에 흘린 커피를 닦으세요. 그렇지만 침대는 정리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직원은 시트를 교체할 거예요. 게다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를 정리하면 사실은 그저 작은 먼지 벌레들을 위해 사랑스럽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벌레는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최고의 직원이 있는 최고의 호텔도 그 작은 벌레는 무력할 수 있거든요. 우선 짐을 방에서 가장 깨끗한 곳인 욕조에 넣어요. 그리고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벌레가 보이지 않으면 짐을 풀어요. 좋아요. 벌레는 없지만 곰팡이는요. 곰팡이가 호텔 방에 침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젖은 수건을 침대에 던져놓고 하루 동안 외출하는 방법이죠. 굉장한 냄새가 나는 방으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여행을 많이 할 거라면, 같은 호텔 체인을 한 번 이상 사용할 계획이라면 미니바에서 탄산음료를 마신 적이 없다고 호텔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탄산음료 한 캔이 편의점에서 사던 것보다 2배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텔의 불량 손님 목록에 오르긴 싫겠죠?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호텔 방에 있는 주전자의 양말이나 다른 옷을 삶으면 안 돼요. 일부 호텔 지배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다고 주장해요. 그냥 옷은 호텔 청소부에게 들려보내세요. 만약 두꺼운 베개를 베고 자는 걸 좋아한다면 프런트에 여분의 베개를 요청하세요. 소파에 있는 쿠션을 가져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아마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을 거예요.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항상 예의 바르지만 팁을 준다면 훨씬 좋겠죠. 마지막 숙박 날에 룸서비스 팁을 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을 청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에게만 팁을 주는 건 불공평하죠. 만약 마지막 날에 팁을 남기기로 했다면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함께 남기세요. 차에서 내리고 탈 때 주차 발레에게 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줍어하지 말아요. 문직이나 짐꾼에게 팁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작은 팁들이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들은 이런 여분의 현금에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호텔 방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기념품 삼아 갖고 오는 것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샴푸, 린스, 로션, 비누, 빗, 바느질 세트를 갖고 가는 건 괜찮아요. 이건 비상시에 여러분에게 유용할 테니까요. 다른 손님을 위해서 수건, 유리잔, 그리고 접시는 놔두세요. 방에 꿈에 그리던 목욕 가운이 있다면 항상 프런트에 가서 하나 살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허락도 없이 하나 가져가려고 한다면 후에 신용카드에 청구될 거예요. 그런데 호텔 수건을 발코니에서 말리지 마세요. 만약 바람에 실려 수건 중에 하나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면, 아니면 수상한 이웃이 여러분이 그 비용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그냥 평범한 수건이지만 꽤 비쌀 수 있거든요. 프런트에 전화해서 체크아웃을 늦게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호텔에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에겐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호텔에선 방에서 몇 시간 더 있게 해주면 여러분이 이 호텔을 다시 선택하거나 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물어봤으니까 후회는 안 남겠죠.
퇴실할 때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방을 환기시켜두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은 청소 직원들이 해야 할 가장 많은 시간 소모적인 일 중 하나이며 그들은 방을 엄청 빨리 청소해야 해요. 방이 좀 상쾌해지게 창문을 좀 열어두세요. 밖에 날씨가 엄청 더우면 에어컨을 켜놔도 돼요. 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마세요. TV 리모컨은 책상 위에 놔두고 식기류는 식탁 위에 그리고 의자는 제자리에 넣어두세요. 그렇게 하면 이미 시간이 급한 청소하는 사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방 수백 개를 청소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수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깨트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프런트에 전화하세요. 그런 작은 사고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게다가 경영진은 청소하는 직원이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이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호텔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보통 무료고 첫 숙박 이후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행을 많이 한다면 예약할 때마다 보너스를 주는 대형 체인점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받거나 더 나은 와이파이, 무료 체육관 사용, 심지어 무료 숙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샤워 조심하세요. 실수로 모든 수증기를 동시에 방으로 방출한다면 호텔의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어요. 호텔은 안전을 위해 그런 시스템들을 매우 민감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번에 욕실에 증기로 채울 땐 문을 꼭 닫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한다면 호텔에 미리 알리세요. 반려동물 정책은 호텔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특이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2번, 3번 다시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친화적인 호텔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공작새라면 함께 갈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보통 근처의 다른 호텔을 알려줄 거예요. 털복숭이 친구를 숨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개는 엄청 시끄러울 수 있고 고양이도 그럴 수 있죠. 공작새도요? 만약 걸리게 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예약 에티켓이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몇몇 호텔에 편지를 써서 머무는 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요즘은 예약 정보를 모두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꽤 행복해질 거예요. 대형 호텔이라면 몇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크인하고 있을 수 있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은 대개 손님, 배달, 행사, 비상상황, 로비를 뛰어다니는 공작새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빠요. 한 가지 조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소한 질문으로 그들을 방해하지 마세요. 보통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는 책자를 참고하세요. 답은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대부분의 공항에는 다양한 항공사의 승객들을 위한 음식이 동시에 준비될 수 있는 거대한 부엌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주 맛있는 기내식들이 비행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방은 24시간 내내 일해야 해요. 게다가 비행기의 메뉴는 최대 1년 전에 개발돼요. 이건 모든 재료가 중요하고 비용에 추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사실 아메리칸 항공은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하나만을 제거한 후에 1987년에 연간 5,500만 원을 절약했어요. 항공편 사이에 지연 시간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게 제일 저렴한 선택사항은 아닐 수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에서 VIP 라운지 존에 24시간 액세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무료 간식과 음료를 그곳에서 먹을 수 있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무료 샤워실과 휴식할 수 있는 방을 쓸 수 있어요. 체크인을 하고 난 후에 1060분을 의미하는 실제 단어가 있어요. 골든 아워요. 이것은 통계적으로 승객들이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 더 많이 쓰는 시간대를 말해요. 그리고 그건 가게들 바로 앞에 제일 편안한 좌석을 갖다 놓는데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려는 영리한 속임수죠. 번쩍이는 간판이나 쇼핑창을 보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건 유혹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는 동안 수화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한 대답은 공항 직원들이 일단 그 지역을 떠나면 모른다는 거고 아마 별로 신경 쓰지도 않을 거란 거예요. 미안해요. 수화물은 자동 분류되어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해서 목적지에 따라 짐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취급자의 주요 업무 3가지는 여러분의 수화물을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연결편이 있다면 한 게이트에서 다른 게이트로 옮기고 가방을 비행기에서 수함을 찾는 구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연결편에 늦을 수 있어요. 아니면 완전 반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출국 수속에서 걸려서 가방이 여러분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요. 다른 목적지가 표시되어 있는 오래된 스티커를 떼내는 걸 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스캐너가 여러분의 짐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있어요. 일과 매일의 문제점으로부터 몇 주 벗어날 걸 벌써 기대하면서 공항에 도착해요.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거기에 차를 놔두려면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이렇게 비싸죠? 사실 공항 주차장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예요. 공항이 건설한 땅, 주차장 건설 그 자체, 이미 가동되고 나면 모든 것의 유지, 그 모든 것들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비용을 치러야 하죠. 게다가 공항 바로 옆에 주차하는 건 엄청 편안한데 이게 최종 비용에 추가돼요. 만약 추가적인 편안함을 위해 주머니를 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택시 타는 게 좋을 거예요. 비행기가 종종 높은 고도에서 뒤에 남기는 비행운은 엔진 배기가스로 쉽게 오인되지만 대부분은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요. 비행 중에 배기가스로 배출되기 전에 공기 중의 수분이 엔진으로 모여요. 엔진에서 나오는 뜨겁고 습한 공기는 높은 고도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혼합되어 가늘고 긴 증기선을 만들어내죠. 습도는 비행운이 언제 생길지와 얼마나 보일지를 결정해요. 만약 이미 습도가 높으면 물이 더 많아서 비행운은 더 두드러져요. 그리고 만약 날씨가 춥다면 물방울들이 얼음으로 변해서 훨씬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비행 중에 문을 열 수 있었다면 갑작스런 기압의 변화로 인해 바로 비행기에서 끌려 나가게 될 거예요. 또 항공기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다행히도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내부 압력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동안 여객기의 문은 안쪽으로 열려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로 인해 문이 열리는 게 불가능해요. 승무원들이 창문에 차양이 올려져 있는지 내려져 있는지 신경 쓰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주된 이유는 승객들의 눈이 외부의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빨리 태우고 빨리 내리는 문제일 뿐이지만 비상시에 승무원들이 제일 원하지 않는 일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탈출하기 전에 눈을 깜빡이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모든 차량이 올려져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상 근무자들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기내에 불이 나면 지상 근무자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거예요. 만약 차량이 내려져 있다면 승객들과 비행기 승무원들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시간을 잃을지도 몰라요. 활주로 끝에 숫자가 있는 걸 알아본 적 있으세요? 이건 사실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 쓰여요. 예를 들어 숫자 36은 360도 또는 북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의 줄임 표현이에요. 숫자와 함께 문자 R과 L은 가장 가까운 활주로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나타내요. 여러분이 타본 모든 상업용 비행기에는 날개가 하나뿐이에요. 맞아요. 왼쪽과 오른쪽 날개는 사실 한 날개의 두 부분이에요. 최초의 비행기는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어서 복엽기라고 불렸었어요. 하나는 위쪽에 있고 하나는 동체 바닥을 통과했었어요. 줄과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부서지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냈죠. 초기 비행기들은 힘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더 낮은 속도에선 이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엔진의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두 번째 날개는 불필요하게 됐어요. 하지만 유일한 날개가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죠. 비행기 창문으로 날개를 보면 노란색 이중 후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공기역학적으로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있어요. 비상 착륙의 경우에 이 고리는 승객들이 날개를 통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게 돕는 밧줄을 고정하는 데 쓰여요. 만약 미끄럽다면 밧줄은 발판을 유지해주고 내려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우리 행성의 대기가 높은 곳에는 공기의 흐름이 아주 빠른 게 몇 개 있어요. 경로는 구불구불하지만 다소 일정한 흐름이 있어서 여객기가 그걸 쓸 수 있어요. 비행기가 제트 기류에 가까이 가면 기류의 방향으로 조정되어 흐름에 의해 추진받아 훨씬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많은 항공사들이 연료비를 절감하고 항공 여행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이 이점을 이용해요. 구름, 특히 정난우는 난기류가 있는 지역이 앞에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천청 난기류가 일어나 비행기가 몇 미터 떨어져 아무런 경고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두 기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게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청천 난기류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산맥의 낮은 고도와 제트 기류 근처에서 더 높아요. 보통 번개를 맞은 후 비행기는 착륙 직후 검사를 받기 위해 보내지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현재의 비행은 완료할 수 있어요. 동체는 전기를 충분히 잘 전도하며 피뢰침처럼 번개는 아마도 비행기의 끝부분 중 하나에 칠 거예요. 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 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 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1000시 많은 공항의 게이트 구역에는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는 보통 낮은 천장, 편안한 좌석, 기분 좋고 자연 조명 등 10가지 다른 혜택과 함께 제공되죠. 이 모든 것이 공항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카펫은 단단한 바닥만큼 정성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런 시설은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아늑한 느낌을 주고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공항의 호의적인 제스처가 아니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 편안한 승객은 상점을 둘러보고 라운지 구역이나 연쇄 구역에서 실제로 무언가를 구매할 가능성이 약 7에서 10%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승객들의 편안함에 투자함으로써 공항은 실제로 소득을 늘리는 거죠. 여러분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면 간단히 말해서 공항 직원들은 일단 짐이 자신의 영역을 떠나면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수화물은 자동으로 분리돼요. 스캐너가 바코드를 스캔하고 목적지에 따라 수화물을 분류해요. 공항 수화물 담당자의 3가지 주요 업무는 체크인 구역에서 게이트로 짐을 옮기는 것, 연결될 때 게이트에서 게이트로 옮기는 것, 그리고 공항에서 수화물 찾는 곳으로 짐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짐이 충분히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연결 항공편이 늦을 수 있어요. 정반대로 출입국 관리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가방은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요. 만약 다른 목적지가 표시된 오래된 스티커를 떼어내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캐너가 짐을 엉뚱한 곳으로 보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공항은 승객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는 거대한 부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주방에서는 보통 여러 항공사의 음식을 한꺼번에 요리해요. 그리고 기내식은 약 6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요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방은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내식 메뉴는 이미 1년 전에 개발되어 모든 재료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실제로 한 항공사는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샐러드에서 올리브 한 개만 제거한 것만으로 약 4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때때로 승객들은 특별한 기계에 넣기 전에 헝겊 조각에 손을 비벼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좀 무섭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해예요. 원자화기라고 불리는 기계에 의해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직원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의 샘플을 기계에 넣습니다. 이 기계는 이 냄새를 기억하고 사람의 손에서 해당 화학물질 냄새가 날 경우 공항 직원에게 경고해요.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행 전 검사에서 압수한 모든 물품은 3개월 동안 공항에 보관될 수 있어요. 게다가 국내 어느 주소로 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안 검색에서 뺏기고 청구되지 않은 물건은 특별 경매에서 판매되어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비행 간격이 길다면 가장 가까운 호텔에 가서 쉬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공항이나 항공사가 VIP 라운지 존 24시간 출입증을 판매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무료 간식과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휴식을 위해 무료 샤워실과 방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 터미널에 있는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터미널 연결 지하 통로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사이에 보행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은 승객들이 단순히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점 60분 동안을 골든아워라고 부릅니다. 승객들이 통계적으로 공항의 소매 및 면세 구역에서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상점 바로 앞에 가장 편안한 자리를 둔 것은 여러분을 쇼핑에 끌어들이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예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화려한 간판이나 지연대를 보는 것은 유혹적이고 바로 그게 공항이 원하는 거예요. 만약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어 지정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면 보상의 의미로 제공된 상품권을 무조건 덥석받지 마세요. 보통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양보할 충분한 지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상금 금액을 계속 올립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밀려났다면 대신 현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항공권 가격과 지연 시간에 따라 약 150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항에는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특정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관찰 기술에 의한 승객 선별이라는 테크닉을 훈련받아요. 의심스러운 사람을 탐지하기 위해 얼굴 표정, 몸짓, 행동을 주의 깊게 분석하죠.
그들의 임무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언어적인 징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입술을 핥고 긁적이고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것 같은 행동이죠.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이 수상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을 발견하면 검사를 요청하고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러는 메인홀과 여권 검사 구역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묻는 전형적인 질문은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승객이 아무리 말을 아끼더라도 만약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단서 덕분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5가지 보안 단계를 통과하는데 내용물을 스캔하는 것 이외에도 위험한 화학물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특별한 개의 의견 검사가 포함됩니다. 개의 코가 인간의 코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사실 개는 사람보다 냄새를 10,000배에서 100,000배 더 잘 구별합니다. 보안을 위해 개의 이런 뛰어난 능력을 활용하고 의심스러운 물질을 탐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탐지견을 사용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정말 멋진 사실은 탐지견과 일반 개를 구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경찰견과 달리 공항에서 일하는 개들은 사람들을 겁주거나 위협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가장 인기 있는 탐지견 품종은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저먼 쇼트헤어 포인터입니다.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은 편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아요. 충전 코드로만 연결할 수 있게 된 충전기를 사용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기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안전하게 충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 소켓을 찾아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에요. 무료 공항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이 자주 인증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보호되지 않은 와이파이 핫스팟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만 공항의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장치의 모든 중요한 정보를 지우거나 암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검색을 할 때마다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는 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항 직원은 여러분의 장치를 확실히 살펴서 안에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X선 스캐너의 화면에서 랩톱은 하드드라이브, CD 드라이브 등이 선명하게 보이는 반투명 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안 담당자는 이러한 부품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고밀도의 다소 큰 배터리 같은 거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보안 검색 라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 줄이 너무 붐비면 신분증과 티켓 확인을 받은 후에 둘러보세요. 훨씬 사람이 더 적은 다른 라인이 보일 거예요. 어떤 검색 라인은 터미널의 맨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TSA 사전 체크를 신청한 것은 미국을 오갈 때 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면 몇 가지 큰 특전이 있어요. 첫째, 보안과 여권 검사를 통과한 것이 더 빨라요. 사전 체크 여행자라면 신발을 벗거나 벨트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액체나 노트북 같은 것을 특별한 통에 넣지 않아도 돼요. 미국을 오가는 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요. 이코노미석을 타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누가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온라인으로 체크인을 하고 비행기 출발 4일 전쯤 좌석 옵션을 확인하세요. 이때가 항공사들이 일반적으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할 때이고 여러분은 적은 요금으로 혹은 때로는 무료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알지 못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바깥 날씨가 너무 추울 때 비행기는 종종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아예 취소되기도 합니다. 우선 눈이 많이 내리면 시야가 급격히 떨어져서 활주로 이동과 이륙이 위험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항공 관제소는 항공기에게 지상에 머무르며 눈보라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활주로에 얼음이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인데 비행기의 착륙 장치는 자동차의 바퀴와는 전혀 달라서 미끄러짐을 막기 위한 스터드를 장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높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 활주로가 얼음 때문에 미끄럽다면 비행기는 쉽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뉴욕의 JFK 공항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눈 속으로 미끄러진 후 폐쇄됐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항 직원은 눈 속에서 항공기를 파내야 했고 현지 경찰도 이에 동참했어요.
착륙도 마찬가지인데 영하의 조건에서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훨씬 덜 통제된 환경에 있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륙하려는 비행기가 미끄러져서 다른 활주로로 진입해 멈출 수 있고 그곳에 착륙하려던 비행기는 공항시설과 충돌할 수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모두에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영하의 기상 조건은 서리와 얼음이 비행기 자체에 쌓이게 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고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에 따르면 비행기 날개 위에 있는 얇은 얼음 조각도 비행기의 섬세한 디자인을 망치고 양력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비행기는 제빙 장치가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보통 비행기 표면에 얼음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용액을 비행기에 뿌립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얼음으로 덮여 있다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태양이 빛나지 않는 한 포장도로에서 얼음을 안전하게 제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포장도로가 손상돼서 움푹 파인 곳이 생기면 이착륙 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차를 몰고 전속력으로 구멍 위를 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상당히 불쾌할 거예요. 이제 거기에 1000배 정도를 곱해보세요.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착륙 기어는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트 연료와 연료를 펌프하는 장비도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얼 수 있어요. 연료는 영하 40도에서 얼지만 이륙 전 지상에서만 얼 수 있어요. 순환고도에서 온도는 영하 57도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액체가 비행기 안에 있고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훨씬 더 따뜻해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연료가 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펌핑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연료가 여전히 액체 상태일지라도 펌프가 얼음으로 뒤덮여서 비행기의 탱크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고장이 나서 광범위한 수리 및 비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상 직원들은 이륙이나 착륙 전에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종종 태그 팀 구성으로 해결됩니다. 즉, 한 작업 그룹이 현장에 작업을 수행하러 나가는 동안 다른 작업 그룹은 보호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약 20분 후 첫 번째 그룹은 몸을 녹이기 위해 돌아오고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이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행 속도가 많이 느려져서 지연될 수도 있어요. 혹한의 날씨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긴 하지만 사실 극심한 더위만큼 비행기에 해가 되지는 않아요.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보다 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비행기는 더 많은 양력을 얻고 공중에 있는 동안 더 안정적입니다. 비행 중에도 조종이 더 용이해요. 공기 분자가 더 느리고 더 촘촘해서 날개와 조종석 주위에 일정한 공기의 흐름을 형성해요. 높은 고도에서 자연적으로 공기 분자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비행기가 대기의 상층부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충분한 양력을 만들어낼 공기가 충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상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공기 분자가 더 빨라지고 퍼져나가서 비행기 날개를 밀어내고 비행 모드로 들어갈 만큼 충분한 공기가 없다는 의미예요. 극도의 열에서 이륙하려면 비행기는 충분한 공기 저항과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훨씬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행기 엔진이 더 잘 작동해야 하는데 너무 더울 때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 산소의 양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트 엔진은 연소를 위해 대기 중에 산소를 사용하죠. 이 중요한 요소가 부족하면 엔진은 충분한 에너지를 추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즉, 가속이 더 느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생산량이 더 나빠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제는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양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긴 활주로 거리가 필요하지만 엔진이 최대한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계가 있어요. 지상의 온도가 49도에 도달하면 단순히 이륙 시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 항공편이 결항될 수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들은 더 열에 강하고 강력하지만 그것 또한 열에 의해 좌우돼요. 어떤 항공기는 너무 더울 때 연료, 화물 또는 승객의 일부를 줄여서 무게를 줄여야 해요.
부하가 적다는 것은 이륙 전에 가속도가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항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비행기가 최대 역량으로 운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행기의 평균 순항 고도는 약 1700m입니다. 사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고도가 최고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는 희박하고 바람의 저항은 줄어들지만 양력은 감소해요. 대부분의 상업용 항공기의 경우 9200m에서 12200m 사이의 지역이 두 가지 요인이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고도예요. 1999년도 랩탑을 아직 사용하지 않겠지만 컴퓨터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는 컴퓨터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길어요. 아직 멀쩡한 1970년대 초반의 비행기들도 있어요. 속도와 연비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오래된 비행기들도 현대의 비행기들 못지않게 안전합니다. 비행운, 비행기가 종종 높은 고도에 남기는 그 흰색 흔적은 엔진 배기가스로 오인되지만 대부분은 수증기에 지나지 않아요. 비행 중 공기 중의 수분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기 전에 엔진에 모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고온의 습한 공기는 높은 고도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혼합되어 길고 가느다란 수증기 라인을 만들어요. 습도는 비행운이 형성되는 시기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지를 결정합니다. 활주로 끝에 있는 숫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그 숫자들은 사실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숫자 36은 360도 방향, 즉 정북을 가리켜요. 숫자와 함께 글자 R과 L은 가장 가까운 활주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나타내죠. 비행기의 날개 끝에 있는 조명은 위치등 또는 항법등이라고 불리며 가시거리가 좋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이 조명등은 비행기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조종사에게 비행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빨간색 표시등은 왼쪽 날개 끝을 표시하고 녹색 표시등은 오른쪽에 있어요. 세 번째 등은 흰색이고 꼬리나 그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승무원이 객실 창문의 차양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신경을 쓰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승객들의 눈이 외부 빛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대부분 승객들을 빨리 태우고 내리는 것이 관건이지만 비상시에는 승객들이 잘 볼 수가 없어서 대피가 지연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개 옆에 앉아있을 때 비행기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노란색 고리는 비상 착륙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있어요. 공기 주입식 슬라이드는 비행기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비상 출구에서만 전개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는 승객들은 날개로 바로 나가서 거기서 지상으로 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 날개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 높아서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 작은 노란 고리가 유용하게 되죠.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문과 고리를 통해 밧줄을 묶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 담요 아래서 아늑하게 있는 걸 피하도록 하세요. 어떤 항공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세탁을 해요. 개인 여행용 담요, 스카프 또는 자켓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걸을 때는 항상 신발을 신는 걸 기억하세요. 그 바닥의 카펫은 비행하는 동안 완벽하게 닦을 수도 또 닦이지도 않을 거예요. 승무원이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곳은 화장실이 아니라 트레이 테이블이에요. 기내 화장실 손잡이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응급 상황일 경우 산소 마스크에는 약 15분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흐름을 갖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건 비행기가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거나 최소한 사람들이 산소 마스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고도까지 내려가는데 딱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이착륙하기 전에 왜 좌석을 올리고 트레이 테이블을 닫으라는 요청을 받는지 궁금해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눕혀진 좌석은 편안하지만 뒷좌석의 승객들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데 이건 비상시에 아주 결정적이죠. 내려진 트레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빨리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거죠. 게다가 트레이 테이블은 비상 착륙 시 여러분이 안전한 자세를 잡지 못하게 해요. 이건 좌석에서 몸을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손으로 뒤통수를 덮는 자세예요.
트레이 테이블이 내려있는 동안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기내를 둘러보면 비행기의 중앙 부분 주위에 검은색 또는 빨간색 작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이 스티커들은 승무원들이 비행기의 날개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줘서 밖에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맞는 창밖을 내다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이륙, 지상주행, 착륙 시 두 가지 이유로 창문 차양을 내리면 안 돼요. 첫째, 승무원들은 항상 바깥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열린 차양이 도움이 되겠죠. 둘째,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화재처럼 기내에 이상이 생기면 지상요원들은 들어가기 전에 창문이 열려 있지 않는 한 그걸 보고 상황을 평가할 수 없어요. 비행기 창문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창문 안과 바깥쪽의 압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구멍 자체는 두 번째 유리에만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유리는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안에도 도움이 돼요. 바깥 유리가 깨지더라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승무원들이 통로를 따라 걷는 동안 머리 위 칸을 만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칸막이 바로 아래에는 보통 기내를 관통하는 난간이 있는데 통로에 더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요령을 쓸 수 있어요. 조종사들은 여러분의 편안한 취침을 위해 밤에 기내의 불빛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갑작스러운 소등 후 처음 몇 분 동안 어두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비상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행동해야 할 때를 위해 어둠에 익숙해지도록 불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복도 바닥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밤에 비상 착륙을 할 경우 출구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2개의 발광띠가 통로를 따라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비행기에서 나가려면 그걸 따라가세요. 승무원들은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과 비상구 사이의 좌석을 세는 걸 제한해요. 이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다른 가이드가 없는 경우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번개가 비행기에 내리치면 승객들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항공기 전체가 알루미늄 코팅으로 덮여 있어 전류를 전도하고 내부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이 보호는 번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테스트돼요. 이렇게 해야 기압이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비행기 창문은 둥글어요. 만약 비행기의 창문이 네모나다면 강한 기류가 창문 모서리에 축적되어 기내를 감압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좋죠. 비행기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어요. 보통 문 위쪽에는 객실 승무원들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작은 레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주는데 모두 유용하죠. 네, 그런 일은 피하자고요. 비행기의 날개는 밤에 비행기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 빨간색과 녹색 불빛을 깜빡여요. 초록색은 항상 오른쪽 날개에 있고 빨간색은 왼쪽에 있어요. 항공기 타이어는 착륙 시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4-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타이어보다 휠이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다른 식사를 먹어요.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죠. 오래된 브리또 때문에 비행기 조종사 중 한 명이 쓰러져도 비행은 잘 될 수 있지만 둘 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생선을 먹지 않아요. 일부 항공사들은 조종사들이 수염을 기르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얼굴털은 산소 마스크가 안전하게 장착되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종사들은 항상 의식을 유지해야 해요. 대부분의 항공기의 좌석은 파란색이에요. 이 색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청결을 유지하기에도 쉽죠. 비행기 탑승 후 우르릉거리는 소리는 비행기에 짐을 싣고 있는 소리예요. 화물칸은 객실 바로 아래에 있어서 가끔 소리가 꽤 크게 들릴 수 있어요. 7시간 또는 8시간 이상의 대부분의 비행에서 조종사는 조종석 내부 또는 근처에 특별히 설계된 휴게석에 액세스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객실 구역이 있고 그곳은 가끔 승객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요. 일부 더 큰 항공기는 심지어 주 객실 위나 아래에 개인 승무원 숙소도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객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맨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걸 저익이라고 부르죠. 첫째, 저익 아래에 엔진을 설치하면 지면에 더 가깝고 수리하기 쉬워져요.
두 번째, 경착륙 시 날개가 충격의 일부를 떠맡게 돼요. 그리고 비행기가 물에 빠지면 날개가 생명을 구해주는 베개가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10분에서 60시간까지 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비행기의 모델, 날씨 조건, 그리고 조종사의 기술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흰색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이 태양광선을 제일 잘 반사하고 항공기 본체는 그렇게 가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흰색일 때 손상이 가장 잘 눈에 띄죠. 그리고 흰색 페인트가 제일 저렴해요. 어깨끈이 그냥 허리 벨트보다 더 안전해 보이지만 비행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난기류에 빠지면 공중에서 약간 흔들려요. 허리벨트는 더 심하게 흔들릴 경우에 대비해 여러분을 제자리에 있게 해줄 거예요. 어깨끈은 좌석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자동차에서는 충격이 보통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앞유리를 통해 날아가지 않게 어깨끈이 필요해요. 승무원의 좌석에는 어깨끈이 있지만 그건 좌석이 승객들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서예요. 좌석이 더 좁고 승객들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죠.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릴 때 자신들의 좌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해요. 또한 그들은 잠재적인 대피 동안 사람들을 돕고 지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항상 왼쪽으로 비행기에 탑승한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첫째, 기장이 보통 그곳에 앉아요. 이렇게 하면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탑승교에 맞추기가 더 쉬워요. 또 항공기는 오른쪽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짐을 실어요. 승객들이 왼쪽에서 오면 승무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죠. 비행기에 탑승할 때 승무원 중 한 명이 등 뒤로 손을 숨기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전한 이륙을 하게 해달라고 비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탑승객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승무원들은 수를 셀 수 있는 전용 카운터를 가지고 있어요. 비행기 음식이 얼마나 맛없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렇게 맛이 없진 않아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우리 미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안이 건조해져서 침이 마르고 맛의 80%를 느끼게 해주는 후각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음식에 더 많은 양념을 첨가합니다. 안전벨트는 난기류 때문에 배 위로 차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비행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요. 승객이 비행기 천장에 충돌하지 않도록 허리벨트가 잡아주는 거죠. 자동차의 안전벨트는 수평 충돌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 어깨에 맵니다. 그런데 승무원들도 어깨 안전벨트를 매고 있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승객들을 마주보고 앉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객들이 앞을 보고 앉아있는 동안 객실 승무원들은 뒤로 앉아있죠. 비행기가 급격히 전진하면 승객들은 좌석으로 밀리게 되고 승무원들은 어깨와 허리벨트 덕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번개가 비행기를 친다 해도 승객들은 충격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 전체는 알루미늄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지 않고 전도되게 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모든 전자장치와 연료 탱크에도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비행기가 출고되기 전에 번개를 시뮬레이션해서 모든 보호장치를 테스트합니다. 많은 승객들이 비행 중 특히 이륙 직후에 두통을 겪습니다. 약 10분 안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고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기가 희박하니까 우리의 뇌에는 더 적은 산소가 공급되게 되고요. 그나저나 이럴 땐 껌이나 사탕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불편한 주된 이유는 이윤 때문입니다. 항공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석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기내 2열을 추가하면 12명의 승객이 새로 탑승할 수 있잖아요. 또한 항공사에서는 연료를 덜 쓰기 위해 비행기 좌석을 점점 더 가볍게 만듭니다. 좌석은 점점 작아지고 불편해지고 있죠. 비행기 안에서 추위를 느낄 수 있지만 비행기가 높은 고도에서 날고 있을 때의 환경은 사하라 사막과 비슷합니다. 습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에요. 1시간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양의 체액을 잃습니다.
수분을 유지하되 병에 든 물만 마시도록 하세요. 많은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이 너무 슬퍼하거나 감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인물들이 등장하고 극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승객들은 여전히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낮은 산소 수치 때문에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한 고도도 높아지고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무력감은 사람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는 긍정적인 영화와 코미디만 보여줘요. 어떤 승객들은 비행하는 동안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하기도 해요. 이건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낫겠어요. 각막은 혈액 공급이 닿지 않는 장기입니다. 각막이 산소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공기로부터고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악화된 시력과 건조한 눈은 흔한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껌과 함께 안약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야간 이륙과 착륙 동안에는 승무원들이 조명을 살짝 밝히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 눈을 빛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승무원들이 창밖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를 탈 때 머리카락이 더 빨리 자란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몇 시간 전에 면도를 했는데도 비행 후에 벌써 짧고 뭉툭한 수염이 났다는 걸 발견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이론은 확인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객실의 압력, 낮은 온도, 심지어는 높아진 스트레스 때문에 모발 성장이 가속되는 거라고도 해요. 만약 비행기를 탄 직후에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한다면 최선의 해결책은 짧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에 헬스클럽에 가거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게다가 운동을 제대로 하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보상할 수 있을 거예요. 공항에서는 매년 수백만 개의 가방이 분실되고 잘못된 곳으로 배송됩니다. 단지 시간 부족 때문에 항공사에서 가방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짐을 싣는 사람들이 짐을 다 싣기 전에 비행기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가방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운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방이 잘못된 장소로 간다면 다른 승객들이 실수로 가방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짐을 빨리 찾으시려면 미리 사진을 찍어서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특수 GPS 추적기를 사서 여행 가방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추적기는 6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수화물이 어디에 있든지 핸드폰을 사용하여 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는 주인이 없는 짐을 특별센터에 모아두는데요. 만약 주인이 3개월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전문 상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 상점에서는 옷, 보석, 전자기기 같은 것을 팔아요. 당연히 엄청난 할인도 적용되고요. 탑승 후 들리는 우르르 소리는 제 배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 실리고 있는 짐 소리입니다. 짐칸이 항공기 객실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꽤 큰 소리로 들리죠. 항공기 타이어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실제로 주는 압력보다 4배에서 5배 더 많은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타이어보다 금속 바퀴가 부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종사들은 항상 서로 다른 것을 먹습니다. 식중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만약 조종사 중 한 명이 퀴퀴한 브리또 때문에 속이 안 좋다면 여전히 비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2명의 조종사가 같은 브리또를 먹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기압이 바뀌면 내려갑니다. 특정 높이에서는 실내 공기가 더 적어질 수 있는데요. 승객들이 이를 느끼지 못하려면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조종사가 안전고도로 내려오면 다시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에는 15분 동안만 쓸 수 있는 산소가 들어있어요. 15분이라는 시간은 조종사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안전한 고도로 내려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대부분 여객기의 날개는 비행기의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엔진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땅에 더 가깝고 수리하기 쉽기 때문에 낮은 날개 아래 설치되어야 해요. 또 다른 이유는 잘못 착륙하는 경우 날개가 충돌해서 큰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비행기가 물에 빠지면 날개는 생명을 구해주는 구명조끼가 됩니다. 날개에 설치된 연료 탱크는 비행을 하고 나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있도록 도움을 줄 거예요. 화물기의 날개는 화물을 쉽게 싣기 위해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면 매우 가까이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또한 비행장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엔진으로 파편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날개 위치 덕분에 비행 중 공기 역학적 저항을 적게 받아요. 항공기 벽의 작은 삼각형은 승무원을 위한 특별한 라벨입니다. 삼각형은 특별한 창문에 표시되어 있어요. 이 창문들을 통해 번쩍이는 표시등을 볼 수 있는데요. 랜딩 기어가 접히고 플랩이 닫혔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승객들에게 이곳은 날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난기류는 비행 중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강한 난기류는 드물어요. 그런데 난기류는 비행기에 영향을 미치는 뜨겁고 차가운 공기일 뿐이에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타는 열기구를 상상해 보세요. 풍선 아래 설치된 화염 방사기를 본 적 있으시죠? 그렇게 공기를 덮이고 뜨거운 공기는 풍선을 위로 올려보냅니다. 난기류는 자연이 만들어낸 뜨거운 공기예요. 열기구를 떠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일 뿐입니다. 또한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가 남긴 뜨거운 공기의 흐름 아래로 들어가면 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기류는 기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발생하며 무서워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간단한 지식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조종사의 관점에서 시각화한 걸 봐주세요. 젤리 냄비 안에 작은 냅킨 조각을 넣어보세요. 냅킨이 비행기고 공기 압력에 둘러싸여 있어요. 젤리를 두드려도 냅킨은 아무데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젤리 안에서 약간 움직일 뿐이죠.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면 엔진 소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엔진은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어요. 이륙할 때보다 훨씬 조용해져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발생하는 추력이 적거든요. 공기는 더 얇아지고 비행기는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적은 동력이 필요해요. 만약 조종사들이 엔진을 상승 설정으로 놔둔다면 음속 이상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계획의 일부가 아니죠. 비행기 꼬리 뒤에 보이는 작은 구멍은 보조 동력 장치의 일부예요. 조명, 항법 제어, 난방, 그리고 에어컨을 포함한 비행기의 전기 시스템을 위한 전력을 생산해내기 위해 있는 거죠. 동력 장치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있을 때 활성화돼요. 비행기에 완전한 동력을 제공하진 않아요. 일단 비행기 엔진이 켜지면 장치는 비활성화돼요. 비행기가 목적지에 착륙할 때만 다시 활성화됩니다. 엔진을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터빈은 날개 아래에 있어요. 원래는 꼬리에 설치되었었는데 비싼 장치가 필요했고 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날개 아래에 엔진을 설치하기 시작했을 때 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비행기에서 출구열에 앉을 때 다른 모든 좌석과는 달리 창문 블라인드를 닫기 위해선 아래로 내리지 않고 위로 당겨야 해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비상시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빨리 떠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날개 위에 출구가 있어요. 그 비상구형 창문들 중 일부는 비행기에 붙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기체에서 떨어져 나와요. 하지만 패널 상단 모두에 비상 손잡이가 있어요. 그것 없이는 출구를 열 수 없을 거예요. 비행기 바깥쪽에도 손잡이가 하나 더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야 할 때 사용해요. 이 손잡이 때문에 차량이 창문 위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창문 아래에 그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죠.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통로 좌석에 앉아있을 때 사실 오른쪽 팔걸이를 올릴 수 있어요. 잠금 장치는 팔걸이 아래쪽에 있어요. 버튼이 아니라 좌석 뒤쪽에 가까이 있는 레버예요. 다른 승객들이 자기 자리에 갈 수 있게 레버를 당길 수 있어요.
장가자리 왼쪽 발걸이에도 동일한 팁이 적용돼요. 그걸 들어올려 창문에 기댈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이착륙 시엔 빗지 말고 발걸이를 내리셔야 해요. 비행기들은 보통 주차장에서 철수해야 할 때 공항 지상에서 작지만 강력한 견인차를 사용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뒤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역추력을 써야 하는데 역추력을 통해 나오는 강력한 기류는 엔진으로 파편을 끌어당기거나 지상 차량, 게이트 또는 지상 승무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또한 많은 연료를 소비하고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게다가 조종사들은 운전사들처럼 백미러가 없어서 뒤를 볼 수 없어요. 이제 다들 왜 이 위험한 과정이 공항에 금지되었는지 알게 되셨죠? 공기가 날개 표면 주위를 쉽게 흐르게 하고 비행하는 동안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행기 날개를 매끄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 볼록한 노란색 갈고리들 말이에요. 공기 역학을 악화시키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저것들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가 공해에 비상 착륙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물 위를 미끄러져요. 그리고 나서 구조보트가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도착해요. 문이 열리기 전에 탈출 슬라이드가 부풀어 올라요. 승객들은 날개 위를 걸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야 해요. 하지만 물 때문에 날개 표면이 미끄러워요. 누군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승무원들은 구조 로프를 설치해요. 이 고리를 통과해 한쪽 끝을 문에 붙이고 다른 한쪽 끝을 날개 끝에 붙여요. 대피하는 동안 사람들은 난간처럼 이 케이블을 붙잡아요. 또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바다로 멀리 떠밀려 내려가지 않게 밧줄과 이 갈고리로 구조보트를 날개에 부착할 수 있어요. 승무원들이 비행 중에 객실을 통과할 때 항상 좌석 위에 선반을 만져요. 짐칸이 닫혀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칸 아래쪽에는 숨은 손잡이가 있어요. 승무원들은 넘어지지 않게 그 손잡이를 붙잡아요. 승무원들이 객실 내를 돌아다닐 때 좌석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 승객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꽤 편리한 거죠. 이륙하기 전에 객실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본 적이 있나요? 100% 안전한 거예요. 조종사가 공항 전원 공급 장치에서 비행기의 연결을 끊고 기내 전원 공급 장치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이 빠른 전환이 깜빡임을 야기할 수 있어요. 승객들은 항상 왼쪽에서 탑승해요. 객실에서 기장이 늘 그쪽에 앉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장이 비행기를 터미널 탑승교와 정렬시키는 게 더 쉬워요. 또 항공기는 오른쪽에서 연료를 충전하고 수화물을 적재해요. 승객들이 왼쪽으로 탑승하면서 승무원들은 방해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좌석 위 벽에 있는 검은 삼각형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승객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비행기 날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전망이 좋은 좌석을 나타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삼각형은 그런 이유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이 표지판 아래의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상태를 감시해요. 날개가 얼거나 엔진에 불이 붙거나 조종사가 뭔가 잘못된 신호를 받으면 승무원들은 신속하게 삼각형 쪽으로 이동하여 상황을 평가할 거예요. 비행 중에 들리는 신비로운 차임벨은 승무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쓰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예요. 이륙 직후 들리는 차임벨은 승무원들에게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비행 중에 신호음이 한번 울리는 건 승객 중 한 명이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신호예요. 승무원이 식사를 제공하는데 음식이나 음료가 부족할 때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더 높은 차임벨과 낮은 차임벨 조합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세게 낮은 톤은 심각한 난기류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비행기의 안전벨트는 여러분 차에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차 안에 있는 것은 수평적 충돌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줘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통과할 때는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허리벨트는 천장에 부딪히는 걸 막아줘요. 쟁반 탁자, 안전벨트 버클 및 화장실 문 손잡이, 박테리아의 주요 먹이 공급 장소죠. 하지만 좌석 포켓도 깨끗하진 않아요. 승객들은 콧물을 닦거나 기침을 한 후 사용한 휴지나 물티슈를 그 안에 두고 갑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의 거주지가 되기도 해요. 쓰레기가 나온 후에도 박테리아는 아늑한 주머니집에 남아있어요. 다음 승객이 새로운 잠재적 목표가 되죠. 극심한 더위는 비행기가 나는 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기상조건 중 하나예요. 비행기는 날개로 양력을 발생시켜 날아요. 날개 아래의 공기가 비행기를 상승시키죠. 극도의 더위에서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은 양력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가 팽창해서 찬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양력이 적으면 비행기는 이륙하고 비행하는 게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자장치는 극심한 열이나 습도에 잘 반응하지 않는 데다 에어컨 시스템도 고장날 수 있어요. 소형 제트기는 섭씨 48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작동할 수 없어요. 더 큰 에어버스와 보잉 비행기는 52도 이하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해요. 비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된 지 오래예요. 하지만 비행기를 자주 타는 분들조차도 비행기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에서 맨발은 안 돼요. 항공여행의 가장 큰 금지사항 중 하나입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수백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신발과 양말을 벗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바닥은 매우 더러워요. 전염성 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맨발로 통로를 걷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앞선 승객이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장실 바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발의 자유가 필요하다면 신발을 벗더라도 최소한 양말은 신으세요. 또는 가벼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기내에 가압된 공기는 습도가 약 20%에 불과한 사하라 사막과 마찬가지로 건조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 후에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습기를 여러 대 설치해 수분을 공급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가습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한 비행기의 기체는 대부분 알루미늄과 기타 금속으로 만들어져 습한 공기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 보습제를 지참해서 비행 중에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항상 트레이 테이블을 고정하고 이착륙 중에는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비상대피 시 여러분과 다른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조치예요. 또한 이착륙 시에는 좌석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선 좌석이 뒤로 젖혀져 있으면 뒤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비상시 대피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어요. 또한 뒤로 많이 기울어질수록 비상 착륙 시 안전벨트 자세를 취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이착륙 중이나 착륙 직후에는 잠을 자지 않도록 하세요. 우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비행 단계에서 기내 기압이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이는 차례로 귀의 기압에 영향을 미치죠. 이 시간 동안 하품을 하거나 침을 자주 삼키는 등 긴장을 풀고 귀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껌을 씹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완을 할 수 없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해요. 이 단계에서 잠을 자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력과 의식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권장사항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기관에 따르면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차나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병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일반 수돗물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물탱크는 오래돼서 박테리아가 가득한 경우가 많아요. 2004년에는 물 샘플의 12% 이상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내에서 뜨거운 음료를 마시고 싶다면 절대로 혼자서 커피나 차를 따르지 마세요. 승무원은 붐비는 비행기의 복잡한 통로에서 이러한 작업을 처리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실수로 본인이나 다른 승객에게 화상을 입히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에서는 콜라를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기내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발생해요. 명백한 이유로 승무원은 거품이 가득한 컵을 제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의 절반만 채우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통풍구를 열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비행기는 고품질의 공기 필터가 장착돼 있어 공기 중 세균을 99%까지 잡아내요. 따라서 기내에서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 테이블은 꼭 닦아두세요. 화장실 문 내리기 버튼보다 8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기내에서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창가 좌석이 있는 경우 창문에 머리를 기대는 것도 피해야 할 행동이에요. 누가 먼저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 수 없고 어쨌든 유리에 세균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내에서 뒷굽이 없는 샌들과 하이를 신지 않기로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매우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신발은 항공기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요.
하이힐을 신었을 땐 대피 시 승무원이 비상 슬라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하이힐을 두고 가셔야 돼요. 하이힐은 미끄럼틀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맨발로 비행기에서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아니요. 대신 밑창이 단단한 튼튼한 신발을 신으세요. 이렇게 하면 신발 없이 뜨거운 활주로나 잡초밭에 서 있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머리 위 칸에 무거운 물건을 넣지 마세요. 난기류가 심할 때는 물건이 내부에 고정되지 않을 수 있고 물건이 떨어지면서 승객과 다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따라서 머리 위 칸에 물건을 넣는 것이 어렵다면 옆 좌석이나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하드 랜딩에 대해 조종사를 탓하지 마세요. 악천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의도적인 것일 수 있어요. 활주로가 물이나 눈으로 덮여 있는 경우 비행기는 수증을 깨트리고 수중 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세게 착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비행기가 제동이나 다른 어떤 제어에도 반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슬라이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생각이에요. 몇 시간씩 재현될 수 있고 손상되지 않은 슬라이드를 다시 컨테이너에 포장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더 빨리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착륙 시 창문 가리개를 열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승무원이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을 평가해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한 출구 바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무원은 승객을 다른 출구로 안내해요. 스프레이형 데오드란트나 면도 크림은 비행 중 폭발할 위험 때문에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휴대 수화물에 넣지 마세요. 스틱형 데오드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또한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에 넣어서는 안 돼요. 보조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용량이 2만 mAh를 넘지 않아야 돼요. 또한 비행 중에는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리튬 배터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취급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제조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배터리는 기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꽤 많은 화재의 원인이었죠. 공항 스캐너는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면 공항 직원들은 특수 복장 없이는 스캐너 근처에 머물 수 없어요. 수화물 스캐너 옆을 지나갈 때도 위험은 최소화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기내에서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분명 다들 잘 하실 테지만요. 또한 절대 혼자서 비행기에 착륙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농담 아니에요. 영화에서 조종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그때 아주 숙련된 주인공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천재적이고 실제 항공기 모델과 100% 일치하는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좋아하고 지상의 모든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된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라는 단순한 측면으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으로 구석을 확인해 보세요. 침대 밑에도요. 잠깐, 저기 숨어있는 건 뭐죠? 호텔은 마치 내 집 같은 곳이어야 하죠. 하지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어떤 직원이나 매니저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들이 여기 있어요. 일부 호텔 주인들은 숫자 13을 아주 미신적으로 믿거나 손님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경우든 13호실이나 13층 전체가 완전 없는 경우를 발견할지도 몰라요. 아시아에서 숫자 4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생일, 기념일, 결혼식이 있다면 추가 요금 없이 쉽게 업그레이드된 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미리 전화해서 다가오는 행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침대에 얼룩이나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방에서 가장 더러운 TV 리모컨을 관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손님들이 쓰고 나서 소독하지 않아요. 사용하기 전에 샌드위치 비닐봉지에 넣으세요. 그 방에 다른 더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건 나중에 다룰게요. 모든 호텔에는 시설 관리과에서 분실물을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분실되는 물품은 폰 충전기지만 더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되었죠. 틀니, 유리눈, 그리고 심지어 벌레 상자까지. 만약 5년에서 10년 후에도 아무도 이 이상한 보물들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네, 기다려줄 만큼 친절하죠. 청소부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서로 추첨해서 가져와요.
일부 고급 호텔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몰래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장소는 문틈 구멍이에요. 그러니 항상 방 문틈 구멍은 마스킹 테이프나 퍼티로 가려주세요. 하지만 방에 있는 몰래 카메라도 절대 괜찮지 않아요. 위치를 확인하려면 머리맡에 전등을 끄고 폰의 전면 카메라를 켜세요. 천천히 방을 스캔하세요. 전면 카메라가 그 적외선을 포착할 거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곳이 침대 근처와 화장실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호텔 주인들은 종종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무료로 머물게 해줘요. 보통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랐을 거예요. 직원들과 청소부들도 특전을 받을 수 있어요. 수건, 슬리퍼, 목욕 가운, 샴푸 등을 챙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몰랐을 수 있는 건 호텔 체인들이 방에서 이 물건들을 가져가도 괜찮아 한다는 거예요. 문구류, 세면도구, 커피 머그잔, 우산, 이름과 로고가 적혀있는 어떠한 것들도요. 여러분이 이 물건들을 갖고 가면 무료 광고 효과가 있게 되죠. 호텔 레스토랑 입구 근처의 아름답고 밝은 야채와 과일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접시를 가지러 가기도 전에 몸의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덜 먹으면 회사는 돈을 아끼게 되죠. 여러분에게 샤워젤이나 다른 세면도구를 추가로 줄 수는 있지만 아침 식사 뷔페에서 너무 많은 음식을 집으면 요금을 받는 곳도 있어요. 버려진 음식의 양으로 요리사를 화나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나라의 몇몇 호텔들은 손님들에게 접시에 안 먹고 남은 음식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해요. 여러분의 하룻밤을 위해 할인을 제일 크게 받는 방법을 기꺼이 알려주는 호텔은 없어요. 그러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오후 6시 이후에 예약을 하세요. 영업부에서 막판에 취소된 모든 예약권을 팔려고 하는 때거든요. 그건 종종 가격 인하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론 반값이기도 하죠. 한 달 중 첫 번째 일요일이 체크인하기에 가장 좋아요. 비서객들은 떠나고 출장객들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좋은 방들이 이용 가능할 거예요. 최고의 방을 고르려면 루밍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호텔의 모든 방을 볼 수 있고 어떤 방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접수원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는 한 기꺼이 다른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무료 폰 충전, 머리 고데기, 생수, 보드게임 등이 거기에 속하죠. 또 여러분을 위해 환장을 주문하고 콘서트나 극장표를 예약하고 지정된 시간에 여러분을 깨워줄 수 있어요. 호텔에선 예약 비용을 미리 지불했더라도 체크인 시 여러분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오후 6시 이전에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는 길을 어떤 게 방해하고 있다면 전화를 걸어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제 시간에 도착한다 해도 방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보통 호텔이 초과 예약되었을 때 발생하죠. 이 경우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안내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젊은 독신 남성, 커플,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 가족이나 나이 많은 독신 여성에게 방을 뺏길 수 있어요. 그건 주로 첫 번째 그룹이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좀 더 융통성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미니바를 덮치기 전에 음료들이 밀봉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호텔 종업원들은 손님들이 제공된 음료수를 다 마시고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수돗물로 병을 다시 채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쉿,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대형 체인점들은 종종 중요한 손님들을 만나거나 도시를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교통수단을 갖고 있어요. 호텔이 소유한 택시들은 보통 시내 택시보다 저렴하므로 돈을 아끼고 싶다면 접수대에서 호텔 교통비를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접수원에게 어디서 식사를 해야 하는지 추천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호텔 종업원들은 비록 그곳의 가격이 비싸고 맛이 없을지라도 추천비를 지불해주는 지역 가게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투숙객들은 사실 방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호텔의 장소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공항, 해변, 시내, 유명 명소와 가까우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죠. 네, 별이 하나도 없어도 내부의 조건이 그리 좋지 않더라도 말이죠. 발레 파킹을 위해 키를 건네주기 전에 잘 생각해보세요. 호텔 직원들이 고가의 차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 촬영까지 한 경우가 있어요. 제 차요? 안 돼요. 옆방에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명을 쓰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큰 침대와 해변이 잘 보이는 싱글룸을 요청했어요. 실제로 받은 건 2개의 작은 침대와 벽돌담의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방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그 차이를 배상하기 위해 어떤 보상이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해요. 매니저가 제안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방에 있는 금고는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귀중품이 있다면 프런트 직원에게 관리하고 있는 메인 호텔 금고에 넣어달라고 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안전해요. 비록 호텔 의자와 소파가 깨끗해 보이겠지만 현미경으로 볼 때까지 기다리세요. 먼저 수건이나 담요를 깔지 않고선 거기 앉지 마세요. 전에 있던 손님이 가구 위에 발을 올려놨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방카펫은 거의 세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발은 분명 더러울 거예요. 아마도 1년에 한 번 혹은 그 이하일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그 위를 걷지 마세요. 슬리퍼를 이용하거나 신발을 신은 채로 있었다면 신발 밑에 샤워캡을 씌워주고 떠나기 전에 여행 가방에 넣으세요.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눕기 전에 청소부들이 손님들 간의 린넨을 세탁할 수 있지만 그 큰 아름다운 세균 덩어리 침대 커버는 예외인 걸 알아두세요. 물잔도 만지지 마세요. 그걸 닦았다고 해도 아마 다른 표면을 닦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전일 거예요. 왜냐고요? 그건 직원들은 각 방을 완전히 청소하는데 20에서 30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꼼꼼히가 아니라 빨리 해야 하죠. 종종 간과되는 것들은 전등 스위치, 문과 서랍 손잡이, 리모컨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자주 손이 가는 것들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물건들의 변기만큼이나 많은 세균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해결책은 항상 충분한 항균 티슈를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호텔의 청소 관행에 대해 묻는다면 기억하세요. 청소가 소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말을 조심하게 하고 매니저에게 허점을 보이지 마세요. 호텔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호텔이 원칙대로 청결에 신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데드버그나 다른 해충들이 존재할 수도 있죠. 알아차렸을 때는 너무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열면 서둘러 짐을 풀지 마세요. 특히 침대 위에서요. 모든 옷을 선반 같은 곳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일단 가방을 욕조에 넣고 방에 성가신 벌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러그, 소파 쿠션 등 해충이 살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확인해보세요. 이 과정을 다 마친 후에만 가방을 욕조에서 꺼내고 짐을 푸세요. 욕조는 어떤 벌레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을 때 그 어떤 벌레도 짐에 기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나저나 그 이불은 당장 바닥에 던져버리는 게 좋을 거예요. 시트는 정기적으로 교체될 수 있지만 이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호텔들은 일주일 정도마다 세탁을 하지만 어떤 호텔들은 신경도 안 써요. 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고급 호텔들은 매일 시트를 교체하지만 저렴한 호텔 다수는 손님이 체크아웃한 후 베개나 침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도착하면 새 베갯릿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겁니다. 화장실의 유리잔도 제대로 닦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직원들은 이 유리잔에 티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소독약이나 가구 광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호텔에서 딱 맞는 사이즈의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편리할 수도 있지만 호텔에서 사용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아요. 시트를 집에서 가는 것보다 자주 교체를 하기 때문에 금방 탄력을 잃게 되죠. 게다가 고무줄이 들어간 시트를 준비하는 건 꽤 성가셔요. 침대 종류마다 한 개씩 다른 사이즈가 2개씩 있어야 합니다. 더블베드당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트를 2장씩 준비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시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호텔에 있는 침구와 수건이 거의 항상 하얀색이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편리함 때문이에요. 모두 흰색이라면 함께 세탁하고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표백제를 사용하기 쉽겠죠. 두 번째는 고객 경험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흰색이 고급스럽고 산뜻하다고 인식해 숙박을 더 즐겁게 느낀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객실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해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의무적인 시설 이용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숙박비를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체크아웃 시에 최종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예약 전에 봤던 최초 가격과 리조트 요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만약 호텔에서 값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면 체크아웃 할 때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작은 글씨를 꼭 읽도록 하세요. 많은 호텔에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화장실에서 변기 바로 옆에 있는 전화기 말이에요. AAA에서 호텔이 4등급을 받으려면 이 전화기는 필수입니다.
좀 놀랍죠? 예를 들어 욕실에서 젖은 바닥 때문에 미끄러져 쓰러진다면 이 전화기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화장실로 돌아가 볼게요. 호텔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관 청소 도구를 두지 않습니다. 호텔에서는 여러분이 방에 들어온 첫 번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합니다. 훌륭한 모든 호텔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안락함이에요. 익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욕실에 이 청소 도구가 있으면 사람들이 언젠가 변기가 고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합니다. 호텔 이미지에 도움이 되진 않겠죠? 호텔 카드키에 자석 스트립이 내장되어 있다면 핸드폰 지갑과는 떨어뜨려 놓으세요. 문제는 키카드가 이미 많이 업데이트 되었으며 그 과정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내 자석처럼 꽤 강한 자석은 키카드를 지울 수 있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호텔에서 새 카드를 발급해 주겠지만 그래도 불편할 겁니다. 많은 호텔들에서 결제 형태로 신용카드만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객실을 직접 예약하거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호텔 예약은 호텔 투숙의 첫 단계일 뿐이에요. 휴가나 출장 기간 중에는 미니바나 기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체크아웃을 할 때 한 번에 모든 돈을 지불하게 되죠. 만약 여러분의 체크카드에 모든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호텔은 여러분을 고소하는 것 외에 돈을 받을 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추가 비용이 은행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할 거예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약한 객실에서 쉬는 손님을 불쑥 찾아가지 않고 호텔 직원이 청소 후 다음 투숙객의 도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예요. 그나저나 호텔에서는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체크아웃 시간을 보통 오전 11시나 오후 12시로 정해둡니다. 아침을 먹고 여유 있게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많은 호텔에서 침대 근처에 콘센트가 없어서 좀 짜증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호텔들은 휴대폰과 다른 전자기기들이 인기를 얻고 널리 사용되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침대 옆에 콘센트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아직 시대를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에 묵으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체크인 데스크에 가면 호텔 직원이 이미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호텔들, 특히 고급 호텔들은 여러분의 SNS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하거든요. 조금 소름 끼칠 수도 있지만 이건 그저 손님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크인 시 기존의 키를 취소하고 잠금 코드를 재설정시키는 초기 카드키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끔 직원들이 무례한 손님들에게 키 폭탄으로 짓궂은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초기 키를 2개 주는 거예요. 어떤 키를 사용하든 두 번째 키를 사용하면 첫 번째 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호텔방의 화장실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 중 하나는 치약일 거예요. 저가 호텔의 경우 치약이 의료용품으로 분류되어 주문하기 너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호텔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자신들의 화장실에 어울릴 만큼 근사한 치약 회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직원들이 호텔 객실을 자주 청소하지만 작은 물품들을 소독하는 건 그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리모컨과 핸드폰은 호텔방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소독용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만약 안전을 위해 귀중품을 금고에 넣어둘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호텔 자물쇠는 자물쇠 대신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에 있는 누군가가 마스터 코드를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누가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호텔들은 보통 하루 평균 노쇼 비율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초과 예약을 받습니다. 즉, 여러분이 예약한 방을 실제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나타났는데 빈 방이 없다면 그냥 걸어 나가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원래 예약한 호텔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유사한 호텔의 방값을 지불해야 하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객실에는 놀라운 양의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한 호텔에서는 한 직원이 심지어 남겨진 상어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어가 호텔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상어는 마침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연 서식지로 돌아갔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호텔에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안전 때문입니다. 나무나 타일 바닥보다 카펫에서 미끄러졌을 때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두 번째로 방바닥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손상된 카펫을 교체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펫은 방음 기능을 더해줍니다. 만약 지나치게 활동적인 이웃이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대륙이라는 뜻의 컨티넨탈 아침 식사가 무엇이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이름은 섬나라인 영국에서 붙은 것입니다. 즉 유럽 대륙에서 먹는 아침 식사를 의미하죠. 페이스트리, 다양한 토핑을 얹은 얇게 썬 빵, 고기, 치즈, 과일 주스, 뜨거운 음료가 주 메뉴입니다. 비행기의 좌석 주머니에는 대부분 기내 잡지, 비행기 안전 가이드, 항공사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머니는 또한 그곳에 속해서는 안 될 온갖 종류의 쓰레기, 더러운 물질, 박테리아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한 승객이 휴지에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잔뜩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버리는 대신 좌석 뒷주머니에 휴지를 넣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비행기에 다른 승객이 탑승했고 바로 그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제한된 공간 때문에 소유물 중 일부를 뒷좌석 주머니에 넣는다면 잠재적으로 수백만 개의 세균이 다음 승객에게 퍼질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 좌석의 뒷주머니가 그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그곳에 버리니까요. 승객들은 종종 먹다 남은 초콜릿, 기저귀, 사과심, 견과류 등을 두고 갑니다. 그러면 부스러기와 다른 문제들이 도처에 남게 되겠죠. 다음 비행 전에 모든 쓰레기를 버리기는 하지만 제대로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청소하고 제대로 닦아내느냐는 항공사에 달렸거든요. 음식을 먹고 물건을 놓는 플라스틱 접이식 식탁은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좌석 등받이 식탁 표면에는 평방인치당 2000 CFU의 박테리아가 표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FU는 박테리아 군집의 단위예요. 식탁의 오돌토돌한 질감은 컵이 테이블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미생물이 붙어있을 수 있는 작은 산맥을 만들기도 하죠. 비행 내내 식탁에 쏟아진 달콤한 탄산음료와 주스는 박테리아가 머물며 식사를 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박테리아는 인간의 피부만큼이나 이 플라스틱 위에서 사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틱 식탁처럼 미생물들이 붙으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장소는 더 많습니다. 특히 완벽하게 청소되지 않는다면요. 항상 우리가 만지작거리는 공기통풍구와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버클은 어느 항공사에서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물건일 거예요. 버클에는 평균적으로 평방인치당 거의 1000개의 박테리아 군집이 항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안전벨트 버클을 만집니다. 손을 씻은 후에도 사람들은 온 복도를 다시 걸어온 후 좌석에 앉기 위해 균형을 잡으려고 머리 받침대를 모두 만질 거예요. 도착하고 벨트를 다시 한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비행 동안 얼굴, 눈, 휴대폰, 심지어는 음식까지 만질 겁니다. 공항도 바이러스를 크게 퍼뜨릴 수 있지만 이곳은 지속적으로 청소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하철 문의 손잡이, 선반, 의자, 좌석, 봉은 매우 드물게 청소되며 거의 모든 종류의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뉴욕의 지하철 시스템은 거의 모든 표면에 평방인치당 200만 마리의 박테리아 군집이 존재한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 하나죠. 이들 중 다수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희귀한 세균입니다. 세균은 어디에나 함께 갈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까지도요. 결과적으로 휴대폰은 어떤 변기 시트보다 10배나 더 더러울 수 있습니다.
위경련과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인 대장균은 핸드폰처럼 따뜻한 표면에서 몇 시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핸드폰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약으로 잘 닦아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죠. 이는 낮에 핸드폰으로 옮겨온 모든 박테리아가 결국 사람들에게 옮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어느 순간에 리모컨을 만지지만 리모컨을 청소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리모컨은 바닥에 떨어지거나 곰팡이와 박테리아들의 따뜻하고 어두운 집인 소파의 측면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엔 빵 부스러기와 오염이 가득합니다. 리모컨을 항균성 청으로 자주 닦으면 윤기가 나고 세균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어서 끄면 생일 케이크 프로스팅에 침 안개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누군가의 몸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매우 불행한 생일 파티를 초래할 수 있겠죠? 가끔은 아예 촛불은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위험을 받아들이세요. 매일은 누군가의 생일이며 약간의 침이 항상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ATM은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지는 기계입니다. 버튼을 만지는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이 아프거나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 이를 자유롭게 퍼뜨릴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예를 들어 독감은 물체 위에서 이틀까지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그 바이러스로부터 회복한 지 며칠이 지났어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퍼질 수 있어요. 보통 ATM기를 청소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도시의 모든 것을 매일 청소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1달러 지폐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여드름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처럼 일반적인 용의자들을 포함해 수천 종류의 다른 박테리아가 집으로 삼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폐는 가정 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폐는 역겨운 미생물들이 딱 좋아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지폐의 값이 작을수록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더 더럽습니다. 대부분의 것들과 달리 돈을 청소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은행에 가져가서 더 깨끗한 새 지폐를 교환하실 수는 있습니다. 손 세정제를 사용하고 돈을 취급한 후에는 손을 씻으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슈퍼마켓의 쇼핑카트에는 공중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와 물을 내리는 손잡이도 포함해서요. 많은 주요 슈퍼마켓에는 물티슈가 구비되어 있고 어떤 가게에서는 심지어 며칠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카트를 청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손잡이가 달린 세균 카트를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평방인치당 10만 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습기를 머금고 있는 칫솔 거치대는 청소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가장 더러운 것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살모넬라, 대장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곰팡이들이 가득해지게 될 거예요. 병에 걸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뜨거운 비눗물에 칫솔을 씻어주세요. 타당한 이유로 칫솔은 3개월에서 4개월마다 교체되어야 합니다. 칫솔은 마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에 따라 곰팡이가 퍼지고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집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의 입 안에는 6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살 수 있습니다. 키스만으로도 약 8천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다른 입으로 옮길 수 있죠. 칫솔질을 제대로 한다면 각각의 치아 표면에는 약 1000에서 1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치질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박테리아는 각 치아마다 1억 마리 또는 10억 마리가 남아있게 될 겁니다. 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꼽아야 한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주방 스펀지죠. 스펀지는 젖어있고 흡수력이 있으며 항상 음식과 흙을 문지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부엌 조리대를 닦아내서 더러운 것들을 좀 더 퍼뜨리죠. 스펀지는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펀지를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교체하는 것입니다. 스펀지가 더러우면 싱크대도 더러울 수밖에 없죠. 씻은 과일, 야채, 준비된 날고기, 설거지가 필요한 접시들은 모두 부엌 싱크대로 갑니다. 이는 대장균, 살모넬라 등 다른 많은 역겨운 세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온갖 곳에 붙어서 구멍을 내고 미친 듯이 자랄 거예요. 매번 사용 전후에 싱크대를 청소하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식당 메뉴와 조미료 용기는 필요한 만큼 자주 청소되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린 사람이 여러 번 바로 앞에 있는 조미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감기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여러분의 손에 묻을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감자튀김에 세균이 묻게 되겠죠? 메뉴판은 사용된 후 소독제로 세척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님들은 그 메뉴판을 돌려주기 전에 의자, 테이블, 얼굴, 머리카락 등 꽤 많은 것들을 만졌을 텐데요. 강아지 장난감 역시 세균이나 곰팡이가 너무 많이 퍼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가 장난감 위에 침을 흘릴 때 단지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만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균들이 살 수 있는 끈적끈적하고 습한 장소를 만드는 거죠. 집이나 마당 주변에서 강아지들이 뭘 줍고 놀았는지 우리가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가방과 지갑에는 우리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방은 계속해서 더러운 바닥, 욕실 바닥, 조리대, 길거리에 놓입니다. 이에 따라 살모넬라, 대장균, 곰팡이 등과 같은 온갖 종류의 세균에 항상 노출되게 되죠. 필요할 때 잘 닦을 수 있도록 알코올 물티슈를 가방이나 지갑에 넣어 다니면 좋을 거예요. 음수되는 박테리아와 세균의 소굴입니다. 분수의 수도꼭지에서만 평방인치당 200만 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해요. 젖은 상태에 수백 개의 손이 닿으면서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죠. 만약 누군가가 최근에 그 근처에서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했다면 그 입자가 물에 달라붙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